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지금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덩소평으로 다시 권력이 넘어오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편입되면서 이제 초반에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혼란이 하나 일어났죠. 천안문 사태가 89년이죠. 89년에요. 네. 자, 중국의 개혁 개방이 한 10년 이상 진행된 시점이 이때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덩소평이가 지배를 했고, 그리고 덩소평은 모택동의 교조주의에서 개혁 개방,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 대한 통제도 좀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과거 덩소평식의 통제에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이 공산주의 배급 시스템이 이제 서서히 중국도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되면 뭐 배급으로 갈 수도 그렇죠. 없을 거고. 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빈부 격차도 생겨나고 또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생길 수 있는 물가고 생활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지식인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민주화 요구 투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한 20년 전에 문혁학원의 전형 딴판이었죠. 예, 일단은 어찌 보면은 제한된 의미에서 서구적인 가치를 도입해서 중국도 변화시키자 하는 게 일부 대학생들의 요구였고, 그때 아마 대학생들이 지지했던 사람이 소위 말해서 개방 개혁을 주도했던 호요방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추도한다고 모여가 시위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이 아마 학생 운동의 일종의 아이콘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요방이 그 장례식이 아니라 호요방이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렇죠. 학생들. 그게 이제 천안문 강장도 방문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중에 이 사람은 완전히 실각을 해버리고, 중국군이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완전히 천안문 광장에 탱크가 와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진압했죠. 기총소사와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상자가 뭐 중국 공식적으로는 뭐 몇백 명인데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죽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 미국의 그 북경 주재 대사가 제임스 릴리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니 기석유업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릴리의 그 회고록을 제가 봤습니다. 천안문 광장 때 자기가 중국에서 이제 대사로 있으면서 미 대사로 천안문 광장을 이렇게 본 부분을 봤는데, 이게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전 세계에 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탱크 앞에 그 젊은 친구 하나 써가지고 탱크가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그것만 이렇게 그 진압한 게 아니라 중국 사회에서 이 민주화 개방 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 그다음에 이런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외국으로 도망가고 또 중국에 있는 다른 대사관에 지금 피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그 체제가 군부에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그때 이제 그 조자양 초서기가 시각했죠. 그러니까 호요방이 장례식 때 그 모였고, 그래서 조자양이 그때 가서 학생들한테 그 뭐 대하는 장면이 나와가 이게 무력에 대처했다고 이렇게 실각하고, 강택민이가 이제 이 서기로 됐죠. 그렇죠. 덩소평, 덩소평 파였으니까. 덩소평의 이런 진압 조치는 뭐 중국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서구 언론에 봤을 때는 굉장히 쇼킹한 거죠. 덩소평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실용주의적인 그런 얼굴하고 결국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런 정치적 동요가 일어났을 때 어떤 무력을 쓰는가는 전 세계가 여실히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1989년에 상당히 재미있는 행계, 1989년에 동서독이 합쳐지면서 90년에 정식으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동의현상이 나타났는데 70년 중반부터 사회주의 경제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합니다. 계속해서 하방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9년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 경제가 그 자체 독립적인 생산 양식으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왔었는데 동구권은 무너졌었거든요. 소련을 포함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자기들의 공산당의 일당 독재 지배,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어떤 국가 체제는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76년에도
천안문 광장에서 주월래가 죽고 추모하려고 모인 사람 군중을 또 그렇죠. 탄압하면서 등소평이가 부총리 하다가 부주석 하다가 실강하고 화국봉이가 이제 잡았는데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압박을 하는 듯이 보였지만 그때 아버지 부시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한 게 또 잘못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중국 대사를 하고 미국 CIA 뭐 국장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일하고 봐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각해봐도 그 당시 미국을 위해서는 서구의 어떤 반응이라는 게 상당히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동구권 전체 소련이 몰락해 가는 과정인데 그때 서구가 중국을 바짝 봉쇄를 해서 압박을 하고 이렇게 쪼아서 서구권 경제로 이걸 기하로 한 10년만 쪼았더라면 중국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 사실은 고삐를 쪼아서 다당제라든가 서구같이 의회민주주의를 수용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너도 소련 같은 꼴 날 거다 라는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봉쇄 정책을 취했어야 되는데 소련이 넘어지면서 아마 미국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계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중국도 같은 길을 걸어갈 거다. 근데 중국하고 중국의 어떤 동양사회든 독특한 어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나라고 저쪽에 러시아하고 동구권하고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형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동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마 저대로 놔둬도 아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미국이 좀 안이한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이 당시에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고 서구 각국의 로비를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일본의 태도도 또 이해가 되지 않고 중국을 개방시켜서 자기들 시장으로 만들려고 70년 말부터 일본이 굉장히 접근했어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자신들이 뭐 밑에 있는 나라라고 보고 중국이 압박이 되어서 아마 이 경제적인 교류가 끊기게 되면 일본이 타격을 입는다고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본 중국 시장을 굉장히 탐냈던 게 확실한 게 90년대에는 완전히 그 중국 시장을 잠식합니다. 일본 자본이.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거의 1위가 되죠. 지금 현재는 뭐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중국 내수 시장을 굉장히 아마 탐을 냈었던 그런 측면에서는 천안문 사태 이런 진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서구가 이걸 침묵하고 넘어가 줌으로써 중국이 본격적으로 등소평 치하에서 등소평은 배후 실력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이 강택민 이렇게 리펑 체제로 해가지고 중국이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 가도로 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으로 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발판을 마련했는 건 어찌 보면 좀 비극적인 일입니다만 그때 아마 천안문 사태를 저지 진압시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현재 미국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중국이 될 수 있었을까 좀 의심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국가 체제 유지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과거에 소련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굉장히 봉쇄로 갔을 텐데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소련도 무너지는 직전이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게 오늘날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근데 그 당시 뭐 미국의 뭐 행정부가 좀 약했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과 똑같은 이유로 미국도 중국 시장 자체를 굉장히 탐냈던 게 아닌가. 자본주의 이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미국 자본주의가 그 양대 쌍둥이 적자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고요. 이제 과거 50년대 60년대 초반에 누리던 그런 미국의 지위 이런 게 흔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에 미국이 계속 흥청망청 좋은 가도를 닿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90년대에 접어들면서 10년 동안에 아주 비약적인 자본주의 체제로의 경제적 이 흡수가 되고 또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그때부터 한 10년, 90년대 10년이 편입돼 간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뭐 최대 연간 11%까지 경제 성장을 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저임금으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는 시기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서 해외에 완성품을 수출한다기보다는 이제 외국의 일종의 하청 가공 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60, 70년대 하던 그런 방식의 수출 주도형 경제였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줘요. 그래서 그건 또 아들
부시 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들 부시 때입니다. 그 부시 일가가 중국 문제에서 내가 볼 때 조금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그럼 우리나라 특파들이 역사 공부를 하면 이 사람들 둘이 다 진중파라고 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은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지 말고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계속 억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2001년에 WTO에 가입되면서 이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하청 공장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전 세계의 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이 저생산비를 로우 코스트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수출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한 20년간 뭐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었는데 이것도 아마 중국의 경제 성장도 2018년이 아마 하나의 변곡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못해도 뭐 7, 8%는 했었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7%를 달성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6.8, 6.9. 예, 즉 파7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깨졌다. 계속하다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작년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뭐 4.5까지 반등했다는데 그 통계는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지금 뭐 중국의 성장률은 저 반밖에 안 될 거다. 또 중국의 지금 대외 부채가 지금 중국이 말하는 것보다 한 1.78배는 많다. 지금 공식 통계 따르면 GDP 한 310% 정도가 그거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3년 전이죠. 그때 뭐 3경 5천조인가 그러니까 1000조 다음입니까? 경이 강했는데 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무슨 뭐 5경까지 간다는 도대체 그 종잡을 수 없는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6%가 현재 GDP 중국이 발표하는 게 사실이고 3분의 1이 GDP의 허상이다라는 여러 그 통계들이 있고 사실상 중국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알려면 전기 사용도와 열차 수송도 이런 걸 판단해야. 그 리커창이가 량원잉 있을 때 2007년이던가요. 그때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자기 스스로가 중국 통일 못 믿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전기 사용량, 그 다음에 철도 운송량,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융자, 이게 가장 객관적인 지표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아마 그거를 리커창 지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그 코로나로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갔을 때 중국이 끊임없이 빈 건물에 하루 종일 전기 켜놓고 에어컨 돌리라고 했다는 게 작년 여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공산당의 특유의 그거죠. 이제 연간 또는 4, 4분기에 다 목표량을 맞춰야 되니까 그걸 맞춰야 뭐 융자도 하고 투자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 속이는 건데요. 그래서 그 우스꽝스는 이랬었죠. 물건을 만들지도 않는데 공장을 돌려가지고 그 공장장이 사장하고 같이 나와서 기계를 때려 부수는 뭐 그런 장면도 유튜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때 이제 이게 중국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는데 중국이 환율이나 중국 그 이 물건의 이 경쟁력을 일부러 낮게 맞추어서 그렇죠. 위안화 빈과제로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달러를 이렇게 벌어들여 가지고 그 돈으로 또 미국의 국채를 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중국이 국채를 다 그러면 팔아버리면 미국이 망한다 어쩐다 해서 또 한편으로 뭐 IMF에서 발행하는 그 뭡니까 SDR입니까? 특별 인출금. 뭐 그거를 가지고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막 세계 통화로 기축 통화로 가자라고 좀 건방지고 억지로 웃기는 소리를 좀 했지요. 그건 달러 가지고 미국에 도저히 양보할 게 아니죠. 아마 전쟁할 겁니다. 그거 하자 그러면. 그래서 마치 중국이 미국이 이 초래한 그 당시의 금융 위기가 중국이 세계 이 빅1이 되는 계기처럼 그때 엄청 떠들었죠. 그때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장식을 했었고 사실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맞아 들어간 측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했었는데요. 지금 올해가 2021년이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딱 20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걸어온 길을 아마 좀 회고해 보는 게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실제 이게 저희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경제에 대해서 서구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냐면 일단 처음으로는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가 전혀 부재하다. 물론 이 부분은 뭐 한국도 경제 성장하면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지적권에 대해서는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 중국에서 조금이라도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영 기업이라는 거 하나도 없는 나라다 하는 것처럼
국영기업 자체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장님 말씀하신 그 가장 큰 요소가 되는데 위안화에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서 계속해서 그 수출 주도 경제를 유지해 간다는 거. 그다음에 그런 수출 어떤 제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좀 희한한 거는 워낙 저임금이다 보니까 개도국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떤 제조업 기반을 완전히 그냥 밀어내 버립니다. 그래 자기들의 중국적인 그 제조업 공장을 갖다가 강제로 그냥 이식시키는 그런 어떤 수출 관행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희토류가 많은데 그 희토류도 불법적으로 수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먼저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거는 뭐 요즘 소장님 여러 가지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소위 그 후진국에 대해서 5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다른 어떤 서구 선진국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이 플랜트를 짓겠다 공장을 설비하겠다 해놓고는 전부 중국에서 노동자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 현지 어떤 경제 성장이나 현지 로컬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거의 이래서 이거는 뭐 약탈적인 그런 5대 사업. 그래서 1대1로라. 예. 그래서 1대1로는 지금 현재도 웃기는 게 우리나라 무슨 정책 연구소 같은 데서 1대1로 사업에 통실이 뭐 그걸 갖다 이행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은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시면 1대1로 사업에 들어갔던 국가들은 전부 지금 파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냥 쉬운 말로 하자면은 중국과 관계를 심화시키면 심화시킬수록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국도 지금 GDP 10위권에 큰 국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지금까지 그래프를 보면은 요 한 20년 동안 중국이 수출이 증가하면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은 지금까지 저희들의 완제품, 소위 제품 별로 산 적이 없어요. 전부 화장품이나 기껏해야 이런 거지. 자기들이 어떤 경제 성장 또는 어떤 전략적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중간재 제품들만 한국에서 그걸 한국에서 갖고 가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걸 그렇죠.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그런 식의 중국과의 어떤 교역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 누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뭐 다 발생했죠. 뭐.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중국에다 파는 수출품의 70~80%가 중간재 기술적인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그거에 바탕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가 생산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직접 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그 중국 의존적인 수출 구조 이거는 그 순수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이거는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샤오미나 하웨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한국은 그럼 저렇게 못했냐 저가품 시장을 세계에 누빌 수 있는 충분한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문제는 그 중국 내부에서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그렇죠. 임금이 많이 올랐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의 복지가 미비하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내수가 소비를 잘 안 한다. 돈만 모이면 쌓아모은다. 왜냐하면 병들거나 애 공부시키거나 늙으면 국가의 의료 사회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가 안 늘어난다. 자 이러니까 중국이 수출도 둔화되고 그다음에 수출 경쟁력도 상실하고 세계에서 철수하는 공장도 늘어나니까 중국이 이제 그걸 메꾸려고 한 것이 한편으로는 주식 시장을 띄우고 상해니 뭐 홍콩이니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또 중국 내부의 고속철 같은 저기 중국 내륙 지방으로 가는 이 고속철 같은 걸 인프라를 과도하게 중국이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 주도로 일종의 뉴딜 같은 이런 성장을 과도하게. 그러니까 인구가 별로 조밀하지 않는 식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그래갖고 뭐 유령 도시 전체가 또 유령 도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과잉 인프라로 투자. 근데 거기에 대부분 나섰는 게 정부의 공사나 지방 공사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그림자 부채, 즉 정식 은행을 통해서 잡히는 부채가 아닌 이 숨어 있는 부채와 그리고 공사들의 부채.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통계조차 지금 낼 수 없어서 지난번에 보면 마오타이주 회사야 이를 보고 몇 조를 뺏어버리고 또 지금 뭐 알리바바를 보고 뭐 압력을 넣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저걸 보면 저게 상장을 하기로 돼 있는데 상장 직전에 너 상장하지 마. 알리바바 자회사를. 또 마오타이주 너 많이 벌었지. 한 몇 조 내놔. 공사 줘.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지 결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제도는. 그래서 중국의 화웨이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이민 해방군 아니에요, 저거 뽀랑이. 알리바바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 중국 공산당이죠.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바지들 내세워서 세계적인 재벌처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내려와.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질적인 어떤 정상 국가로 돌아가기 직전에 아마 중국의 문제점이 다 지금 노정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아마 불을 더 부은 것 같고요. 이래서 실제 중국의 진면목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이 이제 국영기업이나 민간 정부의 통계 조작하면은 뭐 극행에 처하겠다고 라고 하는데 아니 중국 공산당 본부 자체가 통계를 조작하는 국가인데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저희들. 중국에 가면 뭐 자가가 많아서 자, 이 속기 쉽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의 통계 자체가 대표적인 자가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한다면 적어도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기본인데 당연하죠. 지금 중국의 최고의 기업에 사적 소유권이 있어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는 재벌이 뭐 스위스 갔다가 떨어져서 뒤지지를 안 하나?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소위 말해서 생산 순환의 사유냐 공유냐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아직은 정상국가. 이게 사유 같으면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체제, 그다음에 관용, 그리고 이 회사 그 관습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굴러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최고 기업인이 그 뭐 바로 추락하는 건 사고 오죽하면 중국에서 몇 번째 가던 기업인이 미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지금 시진핑이 비디오에 다 까고 있겠습니까? 광무식인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얼마 전에 보면 그 이 폭스콘의 오너가 그것도 광무식인데 대만에 총통 선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중국이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팍스콘이. 팍스콘이 뭐 중국에서 중국인 데리고 돈 벌어서 아이폰 조립해서 하니까요. 대만 선거를 교란시키라고. 이 지금까지 20년간에 잘 나가는 중국 경제가 사실은 지금 좌초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간 20년 동안 한국 경제가 너무 중국 의존적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하나 재미난 게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최고 아이템들이 8번이나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술을 갖다 빼먹는데 처음에 철강이 최고였다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다음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 그간에 한국이 제일 만만해 보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다 빼먹고, 자, 어느 일정 부분이 뭐 됐다 싶으면 또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출 경쟁력은 점점점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저희들 가장 큰 우려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무슨 헤게모니 정탈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군사력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군사력은 지금 그 정식 병력을 보자면은 미국이 130만에서 140만 정도가 되고요. 근데 중국 생각보다 작습니다. 인구가 14억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218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냉전 시대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인구는 제일 많은 국가였습니다만 소련이 400만 정규군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 250만이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한 지난 3, 40년 동안 중국 일관되게 병력은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육군, 공군, 해군 나눴을 때 일단 육군을 보면은 생각보다 중국의 그 기갑 전력이 약한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열몇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지금 전차의 양만 본다 하더라도 미국이 6,300대 근데 중국이 3,500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다인장 로켓이라든가 뭐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상군의 전력은 뭐 중국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이거는 좀 이렇게 제한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과 미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서 서로 전차전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인데, 공군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이제 미 공군과 미 해군이 각각 따로 이제 그 전폭기나 함재기를 가지고 있는데 13,000대에 달합니다. 미국은. 중국은 다 합쳐봐야 3,210대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 실제 이제 공중전을 운영하는 전투기 경우에는 미국이 2,000대가 넘고 중국이 한 1,2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목적기라든가 그다음에 수송용 헬기, 공격용 헬기 이런 점에서 미국이 압도하고 있고요. 공군 전력 같은 경우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군인데, 해군은 일단 함선수로는 중국이 많습니다. 중국이 많은데 미국은 490척, 그 다음에 중국은 777척입니다만 이 대부분은 요 최근에 요 한 2, 3년 동안에 아마 마구잡이로 찍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양적으로는 중국이 배수가 많은 거로, 톤수는 많은 거로 나옵니다만, 일단 항공모함을 보시게 되면 현대전의 총한데 항공모함 미국이 무려 20척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랴오닝하고 산동호 단 2개밖에 안 되는데, 이 중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은 사실은 7만 톤 미만이거든요. 네, 그 아주 작은 거죠. 작은 거죠. 그러면 미국적 기준에서 볼 때는 이제 중간형, 미디엄급의 그런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지금 상대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비대칭 전략, 핵탄두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중국이 정확한 통계를 저희들한테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미국이 약 8,000개, 그 다음에 중국은 30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더라도 뭐 중국이 유리하다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 객관적인 지표만 보시면은 양적 질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전쟁이 발생했을 때 과연 지속적으로 그 석유 자원이라든가 인력을 갖다 보충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130만이라는 군대는 130만이 전부 다 해외 파병 능력이 있는 제1정규군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낙하산을 타고 해외 파병할 수 있는 군대랑 4만밖에 되지 않거든요. 50만 중에. 근데 미국은 130만 명 정규군이 전부 제1선에 있는 거의 보통 국가들의 또 특수부대와 같은 전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국은 도저히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상대가 안 된다. 이 결론이 일본하고 붙으면 뭐 일본한테도 이기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시뮬레이션에서는 해군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본이 이기는 거로 나왔습니다. 공군도 일본이 이지삼 제일 많이 가지는 게 일본이 세계 2위거든요. 자, 근데 뭐 이런 그 군사력을 넘어서서도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 부분은 그 사회에 있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 혁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게 자유평등 박애라는 게 세계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와 함께 그런 새로운 가치 체계로 정립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세계사를 리드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 자기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온전시키고 보호해온 그 가치들이 우리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 한국 헌법에 동양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그게 6.25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영미가 만든 그런 법체계, 그런 사상체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유달리 G2를 거론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다. 조만간 뭐 GDP상에서 중국이 미국을 상회할 거다라는 건 황당한 소문들이 나옵니다만, 결국에는 세계 체제를 지금까지 리드한 국가들 보면은 그 어디에서나 가장 사상적으로 두터운 철학적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영국이라든가 로마 제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다행스러운 것도 영국이 이제 그 미국으로 패권을 넘길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왜? 가치를 공유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중간에 독일이 만약에 미국을 이겼다 그러면 이거는 세계사의 큰 변혁이죠. 왜? 가치를 달리하는 국가가 제2위 국가가 GDP 2위 국가가 1위 국가를 무너뜨린 게 되거든요. 근데 독일이 진 게 독일의 당시에 게르만 민족의 원형의 복원이라는 가치가 그러니까 그 당시 나치 독일이 대단했던 게 이미 1930년 중반에 영국을 앞지르고 세계 GDP 세계 2위 국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재밌는 걸 보면은 이 세계 1위와 2위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2위가 1위를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거의 전력을 보면은 설사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뭐 그거 결국은 2위 국가가 견디다 못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데 미국이라는 거는 억지로라도 미국 사회도 문제가 많지만 그 사회에 지켜야 될 가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라도 있지만은 중국에서 중국을 지켜야 될 가치를 중국 인민들한테 민족주의 말고 철지나 뭘 지금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저기 뭐 유럽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처럼 사는 나라에서 공산주의라고 말도 못 할 거고, 그렇다고 뭐 다 같이 중국을 지켜내서 전부가 똑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과연 국민에게 공유할 가치가 전부 떼돈 벌어 잘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보자라는 거 말 말고는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장님 말씀하신 지금 형식적으로는 자유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도
돈벌레가 환경 문제라든가 국민 복지라든가 이런 거 뭐 어리범책이랑 형편없거든요. 곽자도생이죠. 그냥 오히려 어찌 보면 사회주의나 진보적 어떤 그 가치들이 내세우는 그런 요소들을 전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어느 쪽으로 봐도 어정쩡한 상태겠습니다. 중국은.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이 마지막으로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문구에는 또는 이제 수학의 방송에서도 이야기가 쭉 나왔었습니다만 이 동맹이란 걸 갖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동맹은 형식적으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맹이라는 거는 만약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는데 일방이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을 받을 경우에는 타방을 도와야 되는 게 저희들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국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떤 미국 지배하에도 이런 이제 팍스 아메리카 체제에서 우리가 그나마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세계 구도가 이 미국이나 서구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다시 한번 대동단결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 모임 이런 또 영국이 지금 G10으로 뭐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남하를 압박하기 위해서 인도, 일본, 호주 이런 쿼드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봉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서구가 우리한테 아마 문제를 던질 겁니다. 한국 너그 중국에 붙을래 우리한테 붙을래. 여기에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약에 저희들이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110년 전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 될 때 그때 다시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 욕심으로서는 군사력으로 강하고 경제적 군사력으로 거의 세계 10위권에 도달했죠. 이런 나라에서 충분히 자율권을 가지고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데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가장 폐쇄적이고 전체적인 국가인 중국하고 북한 쪽에 붙는다 그러면은 이건 다시 110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우려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대사님 모시고요.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